요즘 사람들 애슐리 퀸즈가 다시 뜬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좋아서? 아니요, 그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말 싸서 잘 되는 거였다면 왜 토다이, 무스쿠스, 세븐스프링스 같은 1세대 뷔페 브랜드들은 전부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유독 애슐리만 남았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 200가지 메뉴, 평일 점심부터 웨이팅, 그리고 매출 5천억.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애슐리는 음식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션 회사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외식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애슐리 퀸즈가 다시 뜬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슐리를 그냥 가성비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 브랜드의 족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애슐리의 시작은 요리 연구가나 전문 셰프가 아니라 패션 기업에서 출발했다는 점인데요. 이 브랜드를 만든 주체는 패션 그룹 이랜드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1980년 이화여대 앞 2평짜리 옷가게 잉글랜드에서 출발해 재계 순위권 그룹을 만든 창업자 박성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패션 재벌은 왜 뜬금없이 밥장사에 뛰어들었을까요? 단순히 돈이 될 것 같아서는 아닙니다. 이랜드가 외식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패션에서 이랜드가 잘했던 건 미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유행을 빠르게 읽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춰 빠르게 회전시키는 방식, 이른바 스파 브랜드의 공식이죠. 이랜드는 이 구조를 외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애슐리 이전에도 피자몰, 리미니 같은 브랜드를 통해 저가형 외식 모델을 꾸준히 실험해왔고 애슐리는 그 실험의 결정판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애슐리라는 이름 혹시 창업자의 가족 이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획된 가상의 페르소나였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요리를 잘하고 집을 감각적으로 꾸미는 가상의 주부. 애슐리는 처음부터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설계된 브랜드였습니다. 2003년 분당 2001 아울렛에 1호점이 문을 열었을 때를 떠올려보죠. 당시 빕스나 아웃백 같은 경쟁 브랜드들이 2만 원대 중반 가격을 받을 때 애슐리는 평일 런치 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싼데 공간은 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해외 영화 포스터, 유명 인사 관련 소품, 빈티지 오브제들이 걸려 있었고요. 이 중 상당수는 박성수 회장이 개인적으로 수집해온 실제 소장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은 낮추면서 브랜드의 격은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결국 애슐리의 출발점은 미식이 아니라 기획이었습니다. 패션 회사의 감각으로 203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만들고 스파 브랜드처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밀어붙인 것. 이 태생적 DNA가 있었기에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인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뷔페 시장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양보다 질을 따지는 미식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과 뷔페 업종 자체가 구조적인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대기업 외식업 출점 규제까지 겹치면서 토다이, 세븐스프링스 같은 1세대 뷔페 강자들은 하나둘씩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그리고 결정타는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음식을 공유하는 뷔페는 소비자 인식 자체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애슐리는 전성기였던 2010년대 중반 140곳이 넘던 매장 수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2022년 기준 59곳까지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뷔페 업종 전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바로 이 벼랑 끝,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랜드는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데요. 선택과 집중. 어설픈 건 정리하고 딱 하나의 모델에 모든 걸 건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의 성공을 만든 퀸즈 중심 승부수입니다. 사실 이전에 애슐리는 브랜드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9,500원짜리 클래식, 그보다 비싼 W, 거기서 더 고급화한 W 플러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매장엔 초밥이 있나 저긴 없나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랜드는 이 복잡한 라인업을 정리하고 기존 애슐리 브랜드를 프리미엄 모델인 애슐리 퀸즈로 일원화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80여 종이던 메뉴는 200여 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고 초밥과 즉석 그릴을 전면에 내세우며 콘셉트도 미국 가정식에서 월드와이드 뷔페로 전환하죠. 다른 브랜드들이 위축된 수요를 이유로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조이던 시점에 이랜드는 오히려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에 베팅하는 정반대 선택을 한 겁니다. 위험한 승부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애슐리를 다시 판의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승부수를
구조를 실제로 결과로 만들어낸 사람 바로 황성윤 대표입니다. 이력부터 독특한데요. 8년 애슐리 매장의 현장 매니저로 입사해 점장, 지역 책임자, 전략기획과 브랜드를 거쳐 2021년 이랜드이츠 대표이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언론이 이 사람을 현장 매니저 출신 외식통 샐러리맨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죠. 황 대표가 애슐리를 퀸즈 모델로 재편하면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애슐리 퀸즈는 대부분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야 메뉴 구성, 품질 기준, 그리고 위생 가이드라인을 전국 매장에 동시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다음 주부터 딸기 페스티벌 시작이라고 결정하면 가맹점주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전국 매장이 같은 날, 같은 콘셉트로 움직일 수 있죠. 이 구조 덕분에 애슐리 퀸즈에서는 다른 뷔페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3개월마다 샐러드바 메뉴의 약 30%를 교체하고 계절과 트렌드를 반영한 시즌 메뉴를 연중 기획하고요. 올해만 해도 딸기, 치킨, 치즈, 전복 등 테마를 바꿔 여러 차례 메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퀸즈는 비슷한 콘셉트의 카피캣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흉내 내려면 레시피만 따라해서는 안 되고 이 속도를 감당할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랜드 그룹의 숨은 힘이 드러납니다. 바로 유통과 외식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인데요. 이랜드는 외식 브랜드뿐 아니라 킴스클럽이라는 대형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엔 킴스클럽 식자재 조직을 통합해 이랜드 파맨푸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애슐리 퀸즈는 이 조직을 통해 식자재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대량 조달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죠. 다른 브랜드들은 비싸서 망설이는 재료를 애슐리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성비가 가능한 가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애슐리 퀸즈는 고물가 속에서도 19,9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메뉴 교체를 소비자 경험으로 번역한 장치가 바로 시즌 페스티벌인데요. 겨울엔 딸기, 가을엔 치즈, 여름엔 트로피컬 콘셉트. 이건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한정판 경험을 주는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애슐리를 확인하러 매장을 찾게 되죠. 최근에는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하우스 오브 애슐리를 열고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공간까지 선보였는데요. 뷔페가 가족 외식 공간을 넘어 하나의 놀이터로 변신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잠실 롯데캐슬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매출 약 86억 원, 언론에서는 연 100억 원 규모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스타 매장으로 평가합니다. 식당 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 연매출을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된 건데요. 이 인기를 바탕으로 애슐리는 매장 밖으로도 확장하죠. 델리바이 애슐리라는 이름으로 마트 즉석조리 식품 시장에 진출했고 3,590원 균일가 파스타 치킨 반찬을 앞세워 집밥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뷔페에서 시작해 유통, 테이크아웃, HMR까지. 애슐리는 이제 식당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외식 플랫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구조가 19,900원을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그 비용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애슐리 매장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도 줄고 벨을 눌러도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가 대신하죠. 일부 매장에서는 식사를 마친 뒤 손님이 직접 접시를 반납하는 언택트 리턴 존, 그린 클린 존 방식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돈을 내고 직접 설거지를 하는 느낌이다 라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력이 줄어들수록 운영의 관리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특히 뷔페처럼 공간이 넓고 회전율이 빠른 업종에서는 위생 관리가 가장 민감한 영역이 됩니다. 실제로 애슐리 퀸즈는 과거 여러 차례 바퀴벌레, 초파리, 이물질 관련 위생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정 매장이나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인력 감소와 맞물린 관리 부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음식의 구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200가지 메뉴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에는 냉동 HMR 기반 완제품 메뉴의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치킨, 튀김류, 일부 파스타 메뉴는 매장에서 처음부터 조리되기보다는 공장에서 사전 제조된 제품을 마무리 조리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영 효율과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뷔페의 신선도와 조리 경험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소비자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결국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애슐리 퀸즈의 놀라운 가성비는 자동화 인력 최적화 표준화된
메뉴 구조라는 운영 선택 위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성공과 함께 위생 관리와 품질 체감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동시에 안고 가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지금 이 전략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애슐리 퀸즈는 2025년 매출 5천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갑을 닫는 이 혹독한 불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성비로 무장한 애슐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환경이 된 셈이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 가장 효율적인 소비를 원합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우리가 19,500원에 호텔급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위생과 기본적인 신뢰라는 선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의 호의는 아주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 시장에서는 위생 이슈 하나로 브랜드가 순식간에 외면받은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슐리는 위생관리와 인력 구조라는 이 숙제를 풀어내며 진짜 의미의 뷔페의 제왕으로 롱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경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잠시 반짝했던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기억되게 될까요? 이번 주말 2시간 웨이팅을 감수하고 애슐리의 200가지 메뉴를 즐기실 건가요? 아니면 그 돈으로 뜨끈한 국밥 2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